정말 아름다운 레전드가 있고 우리가 잊지 못할 레전드가 있고 언제나 돌아오면 우리가 쌍수 벌려 환영을 해야 할 레전드가 있지만 그 마음은 마음대로 눈앞의 축구는 오늘도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참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표지 이렇게 기가 막힌 표지 가져오는 사람 있어요? 없을걸?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자료를 만들어 오시는 분이 형밖에 없었어요. 한국 유튜브 다 통틀어서도 별로 없을걸? 딱 보잖아. 무슨 주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것만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DP죠, DP. 저거는. DP죠. 예. 임지섭 중위님 딱 보죠. 요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 표지만 설명해 드리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임지섭 중위 간부. 손석구요. 네, 손석구가 손석구가 이제 연기한. 간부.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중사. 박범구 중사. 아, 네. 그러니까 짬이나 뭐 이 군대에서의 이 경험 이런 거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일단 계급은 손석구가 높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제 감독과 선수의 갈등에 대한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렇죠. 최근에 FC 서울에서 이제 김기동 감독님과 기성용 선수와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축구판에는 종종 혹은 그렇죠. 자주 그렇죠. 있는 일이라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도 그런 일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갖고 그런 주제를 잡아봐서 오늘은 그래도 좀 축구 얘기네요. 오늘은 축구 얘기밖에 없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사례라든가 이러는 건 다 이제 일반론인 거예요, 진짜로. 뭐 이렇게 이론도 나오고 막 사례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거다 우리 세상 살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 있었다라고 예.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준비는 하는데 끝에는 이제 레드재민 기성용 저격 뭐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고. 뭐 하지 김기동 말라고 저격.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받아들이지 마. 일단 여기 이제 공부 되게 잘하게 생긴 두 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왼쪽 아저씨가 이제 존 프렌치, 오른쪽 아저씨가 버트람 레이븐 해가지고 둘 다 사회학, 뭐 사회 조직 관리 뭐 이런 쪽의 교수님들이에요. 뭘 하려고 또 이렇게 니주를 이렇게 깔. 우리에게 이제 권력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조직 내에서 권력 관계, 상사와 직원의 권력 관계, 파워 게임, 뭐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런 이론, 뭐 요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 두 아저씨가 1950 몇 년에 이 세상의 조직에는 권력이 있는데 5종류가 있어, 그게 권력이. 지금부터 받아 적어. 권력을 5종류, O유형. 아니야, 6가지야. 나도 찾아봤어. 5 플러스 5가지 맨 처음에 논문을 냈는데 저 오른쪽 아저씨가 잘난 척 하려고 나중에 야,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붙였어. 쟤네들도 싸웠네. 권력 관계에서 한 명이.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권력이에요. 그 레지티밋 파워라고 해서 내 계급장이 주는 권력이야. 야, 이거 하나하나 6개 다 하려고요? 아니. 그냥 소개. 맛보기. 네. 해가지고, 아까 손석구가 당연히 권력이 있는 거지. 계급장이 높으니까, 계급이 높으니까. 상사의 권력. 상사의 권력이에요. 높은 사람 권력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급으로 높은 사람은 두 가지 권력이 더 있어. 자기 부하한테 윽박질러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어. 달수형. 강제성이죠. 강압적 권력. 강압적 권력. 또는 떡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지. 달수형 아니야. 그래서 리워드 파워가 있어. 요게 이제 있고, 네. 저쪽에는, 부하 쪽에는 이제, 엑스퍼트로서의 파워가 있어요. 아무리 직원이라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야. 부버지. 그런 거지. 그럼 아무도 뭐라고 못해. 상사가. 혹은 내가 동료들 간에 뭐 신망을 얻거나 엄청 그런 게 좋아, 사내에서. 없어, 우리는. 다 나를 좋아해. 우리는 없어. 뭐 그런 파워가 있고. 저기 이제 스토브 리그를
예로 들어요. 네. 스토브리그의 단장이 이제 백승수가 새로 왔잖아. 네. 와가지고 이제 사내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임동규라는 최고의 스타 4번 타자가 얘가 너무 커. 너무 세. 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선수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임동규 말을 들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동규한테 좀 전에 설명해드린 이제 레퍼런스가 좋아. 내가 이 신망이 좋고 해가지고 참고적인 파워 권력이 있고 전문가로서의 권력이 있는 거야 임동규는. 교수 어떻게 했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냐? 빨리 좀 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냐? 백승수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스토브리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동규를 처리를 해요. 네. 처리를 할 때 뭘로 하냐면은 뭐 결국에는 뭐 원정 도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압 이 해결을 한 약점을 잡고 처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단장이라는 계급장과 내가 너를 내쫓을 수 있는 강압성을 동원을 해가지고 두 가지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네, 내쫓는단 말이야.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임동규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드림스로 복귀해. 그때는 백승수가 임동규한테 보상 권력을 써요. 빨리 해. 도시 시청자 다 내보낼 거야. 제가 이제 뭐 약물이네 뭐 원정도박이네 뽀록 나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막 엄청 야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임동규한테 가가지고 야 명예회복해야지 드림즈에서 은퇴해 해가지고 보너스를 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상사와 직원 간의 권력 파워 게임이 이제 계속 작동한다. 이쪽이 강하면은 이기는 거고 저쪽이 강하면 이기는 거고 자강두천이면은 싸우는 거고 뭐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자 이제부터 본론. 본론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직위에서 권력이 나오는데 얘를 벌하거나 떡 주거나 아니면 그렇지. 얘가 정보가 많거나 되게 인기가 있거나 해서 통제를 한다. 이 얘기한 거죠? 와 알겠습니다. 우와.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2011년 유벤투스 토리노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에 당시에 다들 알지? 판타지 스타 아닙니까? 판타지스타예요. 판타지스타. 아 정말 좋아했는데. 알렉산드로 델 피에로예요. 아, 90년대, 8, 90년대 축구를 좋아했던 빠들한테는 제로 그쵸. 끝나. 네. 제로 끝나. 델 피에로가 끝이야, 그냥. 델 피에로는 1993년에 유벤투스에 19살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저 시즌이 19년째 시즌이에요. 기록을 보면은 유벤투스 역대 최다 출전 기록. 유벤투스에서 우에파 대회 제일 많이 뛴 사람. 유벤투스에서 골 제일 많이 넣은 사람. 이런 거 다 델 피에로야. 그쵸. 그냥 유벤투스는 델 피에로예요. 유배 그 잡채. 그쵸. 뭐 그런 식인데 이제 2011-12 시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즌이 유벤투스에서의 19번째 시즌이고 19번째. 36살이고 10년째 주장이야. 10년째? 10년째 주장이야. 그런 와중에 이 아저씨가 와요. 아 익숙한 아저씨네요. 익숙한 아저씨가 옵니다. 성격 안 좋은 아저씨. 콘테가 와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아넬리예요. 주인. 그래서 아넬리가 콘테를 왜 데리고 왔냐? 2부로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 올라와가지고 좀처럼 우승권에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게 콘테야. 그리고 델피에로를 설명할 때 하나 빠뜨렸는데 델피에로가 실력도 좋고 출중하고 기록도 출중한데 무엇보다 유벤투스 팬들한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존재야. 왜냐? 2부로 떨어졌는데 안 나갔어. 그냥 계속 있었고 2부에서 골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그 팀과 함께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벤투스 팬들한테는 델피에로는 진짜 하늘인 거예요. 그때 보시면은 유벤투스 떨어져가지고 막 애들 다 나왔거든 막. 다 도망갔는데 쟤 혼자 혼자는 아니야 솔직히. 부폰하고 둘이 딱 남아가지고 팀을 올렸어. 그런데 좀처럼 1부에 돌아온 다음에 이 우승권으로 못 가니까 기어이 콘테를 데리고 와요. 근데 사실 저 때도 저 당시만 해도 콘테가 막 엄청나게 잘 나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단주 아넬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콘테도 유벤투스 저거잖아. 레전드잖아. 아넬리 회장한테 찾아가서 막 PT하고 나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막 떼 써가지고 시켰거든. 그래서 콘테가 와가지고 경기를 시작하는데 알다시피 콘테는
많이 뛰는 축구, 수비적인 축구, 뭐 3-4-3 딱 그건 거야. 그때부터도 그때부터도. 그걸로 이제 밑에 리그에서 좀 성적계나 내고 해가지고 딱 와서 했죠.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델피에로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델피에로가 한 5만 배는 큰 존재인 거예요. 팀에서? 네, 팀에서. 꼰대도 물론 같이 델피에로랑 챔스 같이 우승한 멤버거든. 그쵸, 같이 뛰었었잖아요. 네, 콘테 형인 거예요. 콘테 형이 왔는데 화려하게 막 여기저기 우승 경력을 쌓아쥐고 온 것도 아니고 좀 밑에 뭐 K리그 K2, K3에서 좀 하다가 뭐 이러고 온 사람인 거야. 그래서 뭐 델피에로도 콘테 형 잘 지냈어? 돈벌이는 좀 괜찮아? 뭐 이런 식인데 갑자기 꼰대가 델피에로를 제쳐놔요. 벤치에 앉아. 좀처럼 나오지 못해.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왼쪽에 있는 아넬리 회장이 발표를 해요. 10월에. 뭐 보통 8월 말에서 9월 달에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아넬리 회장이 딱 나와. 그러더니 올해가 델피에로 마지막 시즌이다.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왜 뭐 시즌 막판도 아니고 시즌 시작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콘테가 무슨 엄청난 감독도 아니고 미쳤네 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그 아넬리 회장이 그 말을 하는데 델피에로랑 사전 면담도 없었어. 아 따로 얘기도 안 하고. 델피에로 그야말로 그거야. 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건 거지. 역대 최고 레전드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황당해요, 델피에로는. 그래서 계속 가고 질문도 뭐 콘테한테도 엄청나게 관련 질문 가고 그러는데 콘테는 난 몰라. 난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팬들의 분노도 그렇고 언론의 그 질문도 그렇고 콘테보다는 아넬리에 다 향해. 왜냐하면은 델피에로 정도의 레전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콘테급이 아니라 아넬리인 거지. 그러니까 대척점에 델피에로의 대척점에는 아넬리 회장이 있는 거야. 콘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콘테는 좀 운도 좋아. 플러스 성적이 쭉쭉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근데 성적은 나왔죠. 승승장구. 승승장구. 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팬들은 막 경기 중에 막 델피에로 연호하고 뭐 막 플랜카드 걸고 뭐 디아모 뭐 델피에로 뭐 하고 뭐 이러 하는데 델피에로는 이 시즌에 보면은 거의 나오지 못해. 굉장히 출전도 그냥 후반 쪼커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시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냥 굳어져. 이 상황이. 그냥 은퇴를 하는 거 안 나오는 걸로. 근데 예. 좀 대단한 거는 다음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델피에로가 진짜 멋있어요. 델피에로가 입이 대빨 나오고 막 진짜 뭐 폭탄 격정 인터뷰 같은 거 해도 전혀 무방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아까 말한 참고적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아니야. 델피에로가 막 하면 인터뷰 하다가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밖에서 또 난리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델피에로는 끝까지 불평을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 잘 준비하고 감독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후반전에 들어가서 골 넣고. 골도 넣어. 골도 뭐 많이는 안 넣는데 하여튼 넣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버티는 레전드가를 옆에서 보는 동료들이 또 감동. 와, 델피에로 형은 진짜 존나 멋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들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저 형은 존나 멋있는 형이야. 역시나 레전드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해요. 굉장히 드문 선발 출전을 하고 심지어 골도 넣어. 그 경기에서. 그리고 경기 끝나고 저렇게 경기장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고 저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콘테 유벤투스는 무패 우승을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완벽해. 이거 뭐 저격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 상황 자체, 저 때 유튜브 그 영상 돌려서 보면은 막 사람도 울고 막 그래. 울고, 델피에로도 막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든 환경과 모든 이 당사자들의 대처,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게 좀 너무 되게 약간 눈물은 나지만 되게 아름다운 그 이별로 이렇게 딱딱딱 조각이 맞춰져요. 팬들, 저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델피에로는 호주로 가요. 시드니 FC로 가. 그래서 일부 이제 팬이나 언론은 좀 그 아넬리 회장을 욕하면서 공신을
뭐 그거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이런 대접은 진짜 아니다 이거는, 라고 이제 이 아넬리 회장을 저격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지만 뭐 결과적으로 무패 우승했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무패 우승했는데. 그리고 저 무패 우승을 기점으로 해서 콘테는 유벤투스를 떠날 때까지 리그 3연패를 쭉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계급장 갖고 권력을 썼지만, 강압적으로 썼지만 모두를 위한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직원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콘테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솔직히 놀랐다. 아넬리 회장이 저렇게 갑자기 발표해서 놀랐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구라라고 생각해요. 나도 구라라고 생각해. 놀라긴 뭘 놀라. 당연히 감독하고 회장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한 거지. 저놈은 빨리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랬겠지. 뻔할 뻔자 뒤에서. 콘테는 이제 나중에 립서비스로, 그때 만약에 델피에로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1년 더 뛰고 싶다고 사인해달라고 했으면 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런 이제 립서비스를 막 보내. 하지만 그는 팀과 함께 우승을 했고 레전드답게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회장이 욕바지를 자처했다는 부분이 K리그와는 제일 다른 점이다. 욕바지를 자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단이 있으면 뭐 아무튼 구단에서 자기가 책임을 졌다. 구단에서 팬들이 보기에 저 구단의 얼굴이 누구야라 그러면 보통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K리그에서 더 그렇잖아. 그런데 굉장히 당당히 주인의식을 갖고, 뭐 실제로 주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레전드의 유벤투스 경력을 끊는다는 말도 그렇고 나중에 욕먹는 것도 그렇고, 야, 내 판단이야 라고 해서 나와준 덕분에 콘테는 약간 뒤로 싹 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감독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감독을 방패로 쓰지. 그런데 저 아넬리 회장은 어디까지나 유벤투스의 주인은 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테 감독은 뭐 만인이 원하는 결과를 남겼고, 레전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권력 이론 중에 참조적 권력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저 당시 유벤투스 팬들이 델피에로를 볼 때 델피에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 플러스 현재 상태를 다 총합적으로 보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 저 당시에 델피에로가 갖고 있는 존재감 크기의 99%는 내 것이라고요. 저 친구가 걸어왔던 길이 있는 덕분에 델피에로를 레전드라고 부르는 거지, 2011-2012 시즌 델피에로의 퍼포먼스 때문에 델피에로가 레전드는 다음 장. 이 형 지금 몇 명을 까는 거야? 야, 다음 장 넘어가. 다음 장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이게 까시아스예요. 까시아스는 골키퍼고요.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쵸. 그리고 저 뽀송뽀송한 피부에서 아시다시피 지단 형님하고 같이 챔스 우승한 멤버예요. 지단의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있잖아. 이거. 그 경기를 19살인가 20살에 뛴 골키퍼 신동인 거야. 클럽이나 국대로도 그렇죠. 양쪽 다 전성기의 최고의 팀. 레알 팬한테도 레전드인데, 아니 젠장 나가가지고 유로 따오고 월드컵 따오고 국민적으로도 영웅인 거야. 그런 상태로 있는데 레알 페레즈 회장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6시즌 연속으로 챔스 16강 탈락했어. 아, 그때 16강 딸이라고 놀린 거. 6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16강 맞아. 탈락. 네.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솔직히. 그래가지고 빼그리니 데리고 왔는데 빼그리니도 그냥 16강 탈락이야. 그래가지고 페레스 회장이 야 진짜 안 되겠다, 이놈밖에 없다 해가지고 인터밀란과 함께 우승을 한지 1시간도 안 되는, 하자마자 데리고 간 거죠? 우승을 한지
1시간도 안 돼서 무리뉴 감독을 차이트에서 데리고 와. 그 결승전도 베르나베우였죠. 뭐 드디어 이제 스페셜 원이 등장을 했어요. 저 당시 무리뉴는 뭐 끝판왕이었어요. 무리뉴 데리고 오면 무조건 다 우승이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놈들 레알의 허파에 바람 들어간 스타 놈들 다 조졌어 이제. 딱 이러고 왔는데 무리뉴가 딱 와서 보니까 여기에도 임동규가 있네. 아씨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임동규가 많아? 해가지고 임동규가 이제 까시아스예요. 까시아스는 골키퍼잖아. 잘 막으면 되잖아. 그런데 무리뉴가 이제 결과 내야 되니까 저때 레알하고 바르셀로나가 붙으면은 100전 100패 했을 때예요. 레알이. 왜냐하면 저쪽에 예. 차비가 있고 이니에스타가 예. 있고 메시가 있고 뭐 펩 가르디올라가 있고 막 그렇죠. 이랬거든. 그냥 100전 100패야. 막 5대0 나고 이랬을 때야. 그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든지 고쳐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골을 안 먹어야 되잖아. 저기에 공격의 화신들이 득실득실 되는 팀에서.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우승시켜야 되고 무리뉴가 잘하는 거는 일단 수비를 잘 해야 돼. 근데 되게 웃기게도 까시아스는 골키퍼인데 수비 강화하면 지가 좋아야 되는데 이거 레알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고. 기자회견에서 임동규가 이제 입을 털어. 그러니까 무리뉴가 또 슬쩍 이런 말을 합니다. 보니까 임동규가 이게 레알 충성심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 아니 엘 클라시코를 하는데 보니까 저 새끼 차비하고 겁나 친한 척 하더라고. 막 이렇게 또 분열을 조장해. 이간질을 시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슬슬 이제 사이가 멀어져요. 첫 시즌에는 그럭저럭 지나갔다가 두 번째 시즌에 무리뉴가 본격적으로 진짜 무리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두 번째 시즌에 우승해요. 맞아요. 우승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워요. 라리가 38경기 하는데 32승해. 그때가 저 사람의 인생의 피크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챔스 그때까지 16강에서 계속 떨어졌는데 갑자기 4강. 뭐 우승은 못했지만 어쨌든 4강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뀌어. 하나 다른 거는 이제 까시아스하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까시아스하고 무리뉴하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면은 무리뉴가 이렇게 살짝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결과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다가 그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무리뉴가 미치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12월 달에 까시아스가 벤치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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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술적인 선택이라고. 아니 골키퍼를 전술적인 전술적인 선택이라고. 그리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시즌 하반기에 갔는데 디에고 로페스 세비야에서 사오더니 걔가 계속 선발이야. 그리고 무리뉴가 나의 골키퍼는 넘버원 골키퍼는 디에고 로페스다. 이게 대놓고 공격을 하고 아까 임동규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계속. 둘이 싸웠을 때 내가 건의를 찾으려면 저놈을 깎아내려야 되거든. 충성심도 없고 저놈 때문에 팀 단합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팬들은 까시아스 편 들고 까시아스도 또 괜히 막 또 원망스러운 인터뷰 또 계속 이렇게 입 털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둘이 쭉 벌어지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인지 우승을 못해요 결국에는. 전 시즌에서 화려하게 우승을 기껏 해놨는데 다 날라가. 뭐 날라가봤자 2등인데 2등하면 진 거지 뭐. 2등하면은 패지. 그러고 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강에서 또 떨어져요. 2년 연속 4강에서 떨어진 다음에 무리뉴 감독이 이제 자기 팀에서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끝나. 근데 보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온갖 무리뉴가 레알에서 있으면서 벌였던 각종 기행, 뭐 실언 이런 게 저 시즌에 다 나온 거예요. 막 눈 찌르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페레스 회장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레스 회장은 누구 편을 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넬리 회장 유벤투스잖아. 레알에 페레스 회장이 있단 말이야. 모든 이 최종 의사 결정권 끝판왕은 페레스 회장이고 페레스 회장의 최우선 순위는 무조건 스타 선수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즌 끝나자마자 아웃이야. 무리뉴. 일단 성적도 일단 나왔고. 2등밖에 못했고 2등밖에 못했고 2등이면 진 거니까 저 리그에서는 그 당시는 챔스에서도 4강밖에 못했고 2년 전까지 16강밖에 못 갔던 팀이 4강까지 갔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무리뉴 아웃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뒤에 카시아스도 아웃됩니다. 본인도 결국엔 포르투로 떠나가지고 레알의 심장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자기도 레알에서 쫓겨나서 은퇴를 못해 레알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뒤에 보시면은 아까 각자 갖고 있는 권력을 델피에로하고 유벤투스는 적당히 썼잖아요. 적당히. 혹은 뭐 한쪽이 안 쓰거나. 그런데 카시아스하고 무리뉴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권력을 너무 많이 썼어, 서로. 그래가지고 둘이 칼을 들고 있는 힘껏 계속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조폭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잡이들이 초보자들이 칼 쓰면은 손 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다가 자기 살도 겁나 벤 거야. 손가락도 다치고.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많이 썼어요. 둘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뉴를 분석을 할 때 업무 환경하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나대도 된다라는 그 바운더리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아니야, 내 바운더리를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 무리뉴는. 하지만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야? 페레스 회장이. 그러니까 무리뉴도 굉장히 좀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카시아스 정도의 레전드는 되게 애매한 게 벤치에 앉히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카시아스 지금도 아마 무슨 재단 부국장인가 이런 거 하고 있을걸요. 구단에서 은퇴하자마자. 아시다시피 카시아스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머리는 현명한 사람인 거는 모르겠는데 지능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짤로 옛날에 유명했던 게 훈련장에서 동료들이 카시아스한테 몇 년 전 경기 스코어를 물어봐. 퀴즈처럼. 다 기억하고 있어. 3년 전, 5년 전 누구랑 누구 원정 몇 대 몇, 뭐 골 누가 넣고 이런 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야. 리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존재를 벤치에 앉혀놓으니까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 걔만 보는 거지. 경기를 봐야 되는데. 모든 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레전드가 예를 들어서 전력 외 판정이 났어. 그럼 쟤를 벤치에 앉혀야 되나? 벤치에 앉히면 사람들이 다 쟤는 왜 벤치에 앉아있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레전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하다가 사진이 탁 찍혔는데 사진이 막 되게 막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잡혔어. 그럼 또 그게 또 보도에 나오고. 그러면은 쟤를 빼야 되나? 그리고 골키퍼에서 더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수명도 길고 사실 뭐랄까 이 업다운이 티나는 게 좀 적은 포지션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용인이 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뭐 폼이 떨어졌어라고 하기에는 골키퍼 폼이 뭐가 그렇게 티나게 떨어지겠어.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물론 카시아스는 약간 피지컬보다 순발력을 쓰는 GK이긴 하지만 포지션상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카시아스를 무리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처분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처분하지 못하고 명단 제외도 못하고 벤치에 앉혔는데 계속 자기 욕하는 사람들이 다 나만 욕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둘 다 패자인 거죠. 모리뉴하고 카시아스는 둘 다 졌어. 결국에는 또띠예요. 또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델피에로보다는 또띠를 더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로마에서 25년 뛰었습니다. 무슨 25년을 뛰냐.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22살부터 주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축구 강팀은 다 북쪽이에요. 그렇죠. 남쪽에서 축구 좀 한다 싶은 팀은 솔직히 로마하고 나폴리밖에 없어. 요즘 나폴리고. 그리고 로마 지금 나폴리가 미쳐가지고 막 우승도 하고 하는데 남부 팀이 우승을 하는 거는 거의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머 우리의 새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자존심인 로마 또띠가 로마에서 스쿠데토를 차지를 했어. 뭐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걸로 끝났어. 그냥 까방권 획득. 평생 로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로마 역대 출전 기록, 최다 득점, 뭐 다 갖고 있어요. 25년 뛰면 깰 수가 없지. 25년을 어떻게 뜁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22살부터 40살 때까지 주장이야.
임동규가 한 1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또띠의 로마 그 경력 가장 화려했을 때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펠로하고 함께 스쿠데토를 차지했을 때. 두 번째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한 코파 이탈리아 2연패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이때 스팔레티가 2006-7 시즌, 2007-8 시즌인데 이때 폴스 나인.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 이제 일본 놈들 말로 하면은 이제 제로톱. 이른바 이제 폴스 나인. 또띠를 맨 앞으로 박아놓고 경기를 시작해서 기자들이 또띠가 왜 스트라이커예요? 라고 했는데 경기 중에 보면은 사실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하는 폴스 나인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걸로 재미를 진짜 짭짤하게 보고 스팔레티는 전술 천재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떠나고 돌고 저기 러시아까지 갔다가 스팔레티가 다시 돌아옵니다. 2016-17 시즌에 다시 돌아와. 딱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 또띠와 스팔레티의 사이가 아닌 거예요. 로마 팬들이 알고 있던 스팔레티는 또띠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게 활용했던 감독이었는데 스팔레티랑 싸우는 거야. 딱 돌아왔는데 스팔레티 계속 여전히 폴스 나인으로 하는데 스팔레티가 보기에는 또띠가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일단 쟤는 그냥 무조건 제껴놓는 거예요. 아까 콘테가 델피에로 제껴놨다 그랬는데 토티가 당한 제낌이 훨씬 심해. 선발 출전으로 한 번밖에 못 나갔다니까. 아 진짜 아예 안 썼구나. 아예 안 썼어 그냥. 그리고 뭐 부치니치, 뭐 제코 뭐 이런 애들 막 쓰는 거죠. 오자마자 직접은 아니더라도 각자 이제 인터뷰로 싸워요. 해가지고 스팔레티는 나는 또띠의 유산이 아니라 또띠의 축구를 매니징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뭐 이렇게 또띠 존중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띠는 스팔레티 오자마자 나 이거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감히 평범한 선수처럼 나를 대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또 왜냐면 또띠니까. 또띠는 뭐 델피에로처럼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 그냥 대놓고 막 찔러대거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번에도 스팔레티가 이겨요. 왜? 성적이 나왔거든. 방금 저희가 여기 화면에 지금 PD가 서울 경기 뛰어났는데 김기동 감독님이 저 째려봤어. 나 갑자기 지금 FC 서울에서 벌어지는 그 팬들이 감독을 향한 그런 그 날선 반응 있잖아요. 지금 유벤투스, 로마, 레알 여기서 다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다 똑같이 눈 마주쳤다니까. 그 2016-17 시즌이 결과적으로는 또띠의 마지막 시즌이 됐는데 그 시즌에 리그에서는 선발 한 경기 뛰고 쟤네가 챔스 나갔다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져가 유로파로 밀리거든. 거기서만 선발로 뛰어. 또띠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 당시 유로파 리그는 더 권위가 낮았던 리그니까 아예 그냥 이진 취급을 한 거죠. 하지만 리그에서는 로마가 빌빌 기다가 스팔레티가 와가지고 바로 2위로 끝나. 유벤투스는 넘어서지 못하지만 올려놨구나. 네, 어쨌든. 승점 차이도 5점인가 4점밖에 나지 않고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까 델피에로처럼 또 사람들은 스팔레티를 욕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야 그래도 로마가 2등이 어디냐. 야 그리고 막말로 챔스 또 나가는데 땡큐 베리머치 하는 거지. 이런 또 팬심이 있고 쭉 가다가 이제 결국 요번 시즌 끝으로 토티는 뭐 호주 같은 데도 안 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 은퇴. 딱 해서 은퇴를 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아까 델피에로랑 거의 비슷해요. 리그 최종전이에요. 최종전이고 제노아를 3대2로 꺾은 그 경기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후반에 이제 교체 투입을 하고 정말 저때 저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저 화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울어. 그 뭐 우는 사람만 편집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도 토티는 얘기해요. 저때 은퇴한 거 내 뜻 아니었다. 나 집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팬들도 너무 슬퍼하고 막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또띠의 경력을 끝내버렸잖아 스팔레티가. 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겨.
저 경기로부터 열흘 뒤에 스팔레티가 인터 밀란하고 계약해. 야, 역시 이탈리아 놈들은 욕할 뻔했네. 진짜 이탈리아 놈들은 대박이야 진짜. 알베. 야, 어쩜 그렇게 우리랑 비슷해? 감독의 무슨 지도 철학, 축구 철학, 팀 장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구단 오너십이고 구단의 경영 방침이에요. 스팔레티는 자기가 성적을 냈고 그것보다 뭐 스팔레티는 뒤에 팔로타 회장이 있으니까 아이 뭐 위에서 깔았는데 어떻게 비싼 놈들 다 내치려는데 한 시즌인가 두 시즌 있다가 또 데로시도 나가요. 결국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거는 세 번째인데 레거시는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게 이제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다. 눈앞에서 뭔가 레거시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라. 그런 거는 쉽지 않아.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안 잡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또띠 경력 끝내든 말든 난 몰라. 저쪽에서 연봉 더 준다니까 난 간다. 바로 튀어. 이제 뭐 세 줄 요약이에요. 축구판에서는 낭만도 있고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사실 그 낭만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닥에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야?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결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그냥 현실인 것 같아. 뭐 축구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현실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뭐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권력의 5가지 종류,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조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들의 권력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뭐 티적인 접근법을 이용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진짜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뭐 이런 거에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한 1%라도 객관성이 생기지 않을까 저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구는 오늘도 굴러가요. 뭐 정말 아름다운 레전드가 있고 우리가 잊지 못할 레전드가 있고 언제나 돌아오면 우리가 쌍수 벌려 환영을 해야 할 레전드가 있지만 그 마음은 마음대로 눈앞의 축구는 오늘도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되게 현실이고 냉철할 수밖에 없는 게 축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 평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아니 근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레전드들이 지금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레전드는 사실 뭐 여기다 비하면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레전드들도 어쨌든 은퇴를 해야 되고 감독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각기 다른 3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구단이 안 보인다. 이건 맞아. 있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요번 건도 보면서 좀 그 부분이 불만이었어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구단이 잘 안 보이긴 해. 오너십이 없어. 이 FC 서울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인이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 아니야. 옆에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구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클럽, 구단. 혹은 팀이라는 용어도 또 있잖아. 구단하고 팀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 K리그 축구판을 보면은 솔직히 축구팀밖에 안 보여. 구단은 잘 안 보이고. 구단이 더 상위 개념이고 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팀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의 보스가 누구야? 감독. 뭐 이렇게. 무슨 일 생겨? 감독. 무슨 일 생겨서 야! 나와! 그러면은 감독 나와. 이렇게 되는 게 좀 그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닌가도 싶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감독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문화기도 합니다. 좀 우리나라가 대표팀도 좀 그래요. 대표팀은 구단이라고 하면 대한축구협회고 지금 감독은 홍명보라고 하면
둘이 하는 일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일을 감독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쵸. 안 물어봐도 될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치, 이거 그치. 어떻게 할까요? 맞아, 라고 맞아, 물어봐요. 맞아.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은 감독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은 이제 구단이나 협회나 그렇게 얘기해요. 감독님이 선택하셨다고. 안 물어볼 일이 있고 물어볼 일이 있는데 그 구분을 잘 안 하고 감독한테 결국에는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돼 있긴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의 그 축구단의 세팅 자체가 약간 잘못돼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까 보신 사례들의 문화랑 우리나라, 유럽 문화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연속성이 없어. 구단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은 감독이 누가 오든 감독 계속 바뀌고 선수 계속 바뀌잖아. 그런데 이 구단의 철학은 계속 남아있고 브랜드 이미지 계속 남아있어서 쭉 갈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감독 바뀌면 확 바뀌고 선수 바뀌면 확 바뀌고 없어. 누가 구단 쪽에서 당신이 책임져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나와. 왜냐하면 구단에서 제일 그 중요한 포스트 대표이사나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건 뭐 거의 순환근무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책임져야 되나라는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잘 관리하다가 나는 가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좀 우리는 약간 좀 프로페셔널리즘은 저 유럽 동네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좀 네, 진짜로. 뭐 다르다. 예를 들면 스카우팅 부서에 헤드가 있고 뭐 미디어에 헤드가 있고 프런트에도 여러 헤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힘의 균형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감독이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그런 문화에 항상 있다 보니까 감독이 마치 또 그런 거 있다? 자기가 볼 때 나 모른다, 뭐 내가 결정 안 한다 이러면은 또 굉장히 또 무능해 보이는 듯한 그런 강박이 또 있는 것 같아. 감독이 뭔가 다 아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그러니까 강박도 있어. 그게 잘못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해야 될 바운더리가 있고 단장이 해야 될 바운더리가 좀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를 물어보고 그걸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옳으냐 하면은 틀릴 때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근데 알고 있는데도 틀렸는데 감독이 하랬으니까 하고 하는 거죠.